안녕하세요. 옛 이야기입니다. 옛 이야기 채널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채널에서 지금은 삭제되어 들을 수 없는 21년도에 소개해드린 사연 중 베스트 사연만 뽑아서 들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회사에 다니고 있고 아직 결혼은 안 했어요. 아니, 못했어요. 마음도 잘 맞고 식성도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 못 만나서요. 저는 떡볶이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소개팅이나 선자리 나가서도 떡볶이 좋아하냐고 꼭 묻는데 저 같은 사람이 잘 없어요. 20대 한창 때는 하루 3끼를 떡볶이만 먹었을 정도니까요. 사실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게 된 이유는 우리 할머니 덕분입니다. 80이 넘으신 할머니는 평생을 떡볶이를 만들어 오셨어요. 정말 양념 맛이 기가 막혔죠. 이제는 손때 묻은 그 가게를 남에게 넘기고 저희 엄마와 함께 살고 계신데요. 저와 달리 엄마는 떡볶이는 입에도 안 대세요. 지겹다고요. 대신 칼국수를 좋아하세요. 할아버지 닮아서 그렇다고 하면서요. 그러면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시는데요. 우리 할머니가 한평생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된 사연을 여기서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할머니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볼게요. 31 결혼한 지 8년 만에 저는 소박을 맞았습니다. 어린 딸 둘을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안방에 낯선 여자를 들어앉혔고 돌이 지난 아들은 내주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더라도 아기는 내가 키우겠다 울고불고 매달려도 안 되더군요. 애들 아빠는 새 장가를 들고 싶어 저를 내친 거였습니다. 고아원에서 만난 우리는 둘 다 첫사랑이었는데 남편이 돌아가신 부모님과 연이 닿아 뜻밖의 유산을 받은 게 화근이었어요. 먹고 살만해지니 저 모르게 바람을 피고는 새 여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하늘이 무너질 노릇이었죠. 게다가 자식까지 빼앗기게 생겼으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딸들을 이웃집에 맡기고 살던 집 앞에서 며칠 밤낮을 지냈어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버텼지만 돌아선 남편은 매정하기 짝이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이웃집 사람들도 안타까웠는지 저를 설득했어요. 경미 엄마 포기해. 바람난 남자 저렇게 돌아서면 가망 없어. 지금이야 억울하겠지만 일단 살궁리를 좀 하고 동현이 찾으러 오는 거 어때? 당장은 둘이 죽고 못 살지. 시간 지나면 사내만에 그럴 게 뻔해. 어쩌면 저 여자 애도 귀찮다고 할걸? 우리가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줄게, 응? 남의 집을 전전하던 딸들도 제게 매달렸습니다. 엄마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며 제 입에 억지로 먹을 것을 넣어주고 서럽게 울더군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일주일 새 꼴이 엉망이 된 딸들을 보며 이를 악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벼락에 매달려 죽으림을 다해 소리쳤어요.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뛴댔까? 꼭 받을 거다. 이 천불 받을 것들. 동현아, 엄마가 꼭 찾으러 올 테니까 기다려. 우리 아가 엄마가 꼭 찾으러 올게. 저는 정신을 다잡고 이웃이 차려준 밥을 억지로 입에 떠넣었습니다. 보다 못한 그 집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경미 엄마, 돈은 있어요? 집은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없어요. 한 푼도. 나 경미 아버지 그렇게 안 받는데 영 못 쓰겠네. 자, 여기 이 돈 가져가요. 이게 뭐예요? 한눈에 봐도 두툼한 돈봉투를 내밀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돈 내가 급해서 경미 아버지한테 빌린 건데 갚을 때가 되어 이자까지 쳐서 넣은 겁니다. 어렵게 살 때는 사람이 순박하고 괜찮더니 유산 좀 받았다고 조강지처를 하루아침에 내쫓고 영상 좀 못할 사람이네요. 자, 이 돈 갖고 가요. 저 사람이 돈 내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게요? 아유, 당신이 사람이냐고 욕이나 한 사발 뱉어주면 되지 무슨 걱정이에요?
이걸 고맙다고 해야 할지 미안하다고 해야 할지 아무튼 저는 그 돈으로 딸들이랑 서울로 향했습니다. 돈에 맞춰 우리 셋이 발 뻗고 누울 만한 방을 구하고 리어카를 빌려 분식 장사를 시작했어요. 다른 기술은 없고 잠깐 떡볶이를 팔던 경험이 있어 무작정 뛰어든 거였죠. 그러나 장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음식보다 한 군데에 리어카를 두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자릿세라는 것도 너무 비쌌고 텃세도 심했어요. 점점 갖고 있던 돈은 다 떨어져 가고 저는 애가 탔습니다. 떡볶이 한번 제대로 끓여보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저는 어느 날 운 좋게도 넓은 도로가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어요. 청록상가라는 5층 건물 앞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의 경험이 있어 리어카를 펴기 전에 주변 가게에 커피와 떡을 돌렸어요. 상인들은 저를 힐끗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청록상가 앞에서 장사하려고? 저기서는 아무도 못해. 괜히 힘 빼지 말고 다른 데 가보슈. 아니, 왜요? 5층에 다손건설이라는 간판 보이죠? 저기 사장님이 건물주인데 성격이 보통 아니거든. 그 자리에서 장사한다고 리어카 펴봐. 펴자마자 리어카 박살날걸? 박살이 나요? 음식은 주는 거니 맛있게 잘 먹겠는데 딱하네. 저기 굴다리 아래를 좀 보든가. 거기도 가봤는데 구정물 냄새가 너무 심해서요. 쥐도 많고.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용기를 냈어요. 원래 좀 소심한 성격도 고향을 떠나며 다 버리고 온 터였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건물 5층으로 올라갔어요. 사장님이 계시면 무릎을 꿇고서라도 장사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그러나 찾아온 것은 문전박대, 특히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악한 부장이라는 사람이 호통을 치는데 혼이 나갈 정도였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봉사단체인 줄 알아요? 사업상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첫인상이 좋아야지. 건물 입구에서 떡볶이 튀김 냄새 풍긴다고? 절대 안 됩니다. 당장 나가요. 나가라고요. 깨끗하게 할게요. 쓰레기 하나도 보이지 않게요. 네? 아침 저녁으로 상가 주변도 제가 싹 다 청소해 놓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니, 이 아줌마가 더 심한 말 나오기 전에 썩 나가요. 눈앞에서 문이 쾅 닫히는 바람에 코가 부딪혀 얼얼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칠을 상가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사장님을 우연히 만나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제게 호통을 쳤던 부장뿐이었습니다. 진눈깨비가 내리던 날 건물 쓰레기장을 청소하고 있는데 뒤에서 저를 누가 부르더군요. 또 그 부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아줌마, 그만 포기하고 가요. 여기 사장님 성격 더러운 분이라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그냥 가쇼. 한 번만 봐주세요, 선생님. 네? 아줌마 찾아온 첫날 사장님이 들으면 당장에 덩치 좋은 놈들 불러서 해결하라고 하실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막말을 좀 했어요. 이해하쇼? 내일부터 건물 주변 청소도 하지 마요. 사장님이 아줌마 눈에 띄게 하지 말랍니다. 인정 많은 분 아니시니 몸 조심하쇼. 고향을 떠난 이후 절대로 울지 않겠다 다짐했는데 눈물이 줄줄 흐르더군요. 더는 장사할 자리 찾을 힘도 없었어요. 방 한 칸짜리 낯선 집에 어린 딸들이 하루 종일 저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문도 밖에서 잠그고요.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늘 걱정이 되었지만 도리가 없었습니다. 빨리 자리를 잡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엄마 얼굴도 까먹었을 막내 동현이도 눈에 아른거렸습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엉엉 우니 부장님이 측은하게 보시더군요. 나이가 몇 살이요? 31요. 다른 기술 없어요? 미용이라든지 주산, 북이라든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 이거 참 빚을 내서라도 가게를 내는 게 나을 텐데. 가만히 있어보자. 집에 전화는 있어요? 없어요. 주인집 할머니 댁에 전화가 있긴 있는데. 그거라도 줘보쇼.
고맙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다른 방법 있나? 나도 찾아는 볼 텐데. 너무 기대는 마시고. 빨리 가요. 사장님 보시기 전에. 저는 주인 할머니 댁에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나왔어요. 유달리 춥고 매섭기만 한 겨울이었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니 뜻밖의 고소한 냄새가 풍겼어요. 애들이 저를 준다고 찬밥에 파 계란을 넣고 밥을 볶아놓아더군요. 위험하니 곤로 쓰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 불을 쓴 걸 보니 화가 치밀었어요. 엄마 왔다고 좋아하는 애들을 저는 매섭게 혼냈습니다. 엄마 없을 때 곤로 쓰지 말랬지. 불이라도 나면 어떡해. 집에 전화도 없는데 위험할 뻔했잖아.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응? 누구 닮아 이러니? 화를 터뜨리자 막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겁먹은 큰애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막내가 서럽다는 듯 말했어요. 엄마 생일이라 선물하고 싶었다며 몰래 밥이라도 볶아서 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는 거였죠. 12월 6일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찢어질 듯한 미안함에 아이들을 안아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큰애는 울며 막내 동현이를 찾더군요. 저는 애들에게 동생 꼭 찾아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건 저와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 셋은 다 식은 볶음밥을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잠들었어요. 그 다음날 주인 할머니가 전화가 왔다며 저를 부르셨습니다. 웬 남자인데 혹시 서방 아닌가? 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실 남편은 이 집 전화번호를 알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는데 낯익은 목소리였어요. 여보세요? 다송건설 손민철 부장입니다. 아, 네, 부장님. 우리 회사 앞은 도저히 안 되고 좋은 자리가 하나 있는데 보러 갈 생각 있어? 가게 자리요? 내가 7시쯤에 퇴근하니까 우리 회사 건너편 버스 정류장에서 봅시다. 일단 나오쇼. 이미 전화는 끊겼고 더 대꾸할 수도 없었어요. 저녁이 되었고 그날따라 애들은 저를 따라가고 싶다고 고집을 부리더군요. 어쩔 수 없이 딸들을 데리고 나갔어요. 아이들과 나온 저를 보고 부장님은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애들도 우락부락하게 생긴 부장님이 무서웠는지 제 뒤로 숨더군요. 딸들이에요? 네, 오늘따라 집에 둘만 있기 무섭다고 따라오겠다고 해서요. 죄송합니다. 따라와요. 우리는 복잡한 종로 거리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음이 빠른 부장님을 따라가는 게 힘에 부쳤지만 놓치지 않기 위해 저는 애들 손을 부지런히 잡아 끌었어요. 그런데 부장님은 중국집으로 들어가는 거였어요. 문 밖에 가만히 서 있는데 그분이 나와 말하더군요. 배고프니 밥부터 먹고 하자는 겁니다.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수중에 돈은 없는데 신세지는 입장이니 식사를 사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얼핏 보니 자장면 한 그릇도 꽤 비싼 곳이었어요. 주문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저를 보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돈을 주었어요. 네? 건물 뒤에서 돈을 주었다고요. 2만 원. 전처럼 아줌마가 청소를 한다 야단을 떨었으면 그쪽 돈이었을 텐데. 안 그래요? 이걸로 짜장면이나 사 먹읍시다. 주운 돈은 먹을 걸로 없애는 게 제일 좋아요. 얼떨결에 아이들과 저는 저녁을 해결하게 됐어요. 애들은 정신없이 짜장면을 먹고 저는 우동을 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밖에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사 먹는 게 얼마만인지 주책 없이 목이 메더군요. 그런데 둘째가 눈치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 아빠는 이런 데 한 번도 안 데려왔는데. 언니, 동현이는 아빠랑 짜장면 먹으러 가봤을까? 그 새아줌마랑 같이? 야, 새아줌마 얘기를 왜 꺼내? 그리고 동현이는 아기인데 어떻게 짜장면을 먹어? 조용히 해. 부장님은 못 들은 척 해주셨어요. 그렇게 저녁을 다 먹고 나오니 어느새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종로에서도 한참을 걸어 나와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군요. 가파른 계단을 오르자 경사진 언덕 중간에 작은 문이 보였어요. 백반,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런 글자들이 문과 창문에 붙어 있었어요. 테이블 3개가 놓인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주변에 큰 건물도 별로 없어 보였는데 이런 데서 장사가 되나 싶었어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주인 아저씨가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누라가 몸이 아파 더는 장사하기가 어려워요. 백반이라고 붙였지만 라면 칼국수를 더 많이 팔았고요. 요 앞 학교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자주 와서 장사는 꽤 잘 돼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학교라고요? 못 봤어요? 바로 앞이 학교 뒷문이잖아요. 이쪽이 길이 외져 보여도 학생들이 아침 저녁으로 많이 다니는 길이에요. 어떤 날엔 줄 서서 기다려요. 여기서 칼국수 먹고 가겠다고. 저는 당장 문을 열고 나와 어두운 주변을 살폈어요. 겨울밤 주변을 유심히 보니 분명 학교가 보였습니다. 저는 기뻐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주변에 분식집이 없냐고 물었더니 언덕 아래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집도 문을 닫고 옷가게가 생긴다는 거였죠. 여기는 분식집이 더 잘 맞고 열심히만 하면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거라고 아저씨가 담담히 말하더군요. 당장 아내 치료가 급해서 빨리 팔고 나갔으면 한다고 돈도 최대한 낮게 부르는 거라면서 액수를 말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꼭 잡고 싶은 가게였는데 낮게 부른 가격도 제게는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기회라는 생각에 모레 찾아와 계약하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말아달라고 청하니 부장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걱정 마쇼. 그쪽 딱한 사정 내가 다 말해서 다른 사람한테는 안 팔 겁니다. 주인 아저씨도 기다리겠다고 해주셨어요. 너무 기적 같은 일에 반쯤은 정신이 나가 가게를 나오는데 부장님이 대뜸 묻더군요. 어떻게 돈은 맞출 수 있겠어요? 맞춰봐야죠. 어떻게든 잡고 싶어요, 이 자리. 근데 여긴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건 자세히 알 것 없고 이제 찢어집시다. 다음날 고향 사람들, 친척들에게 사정사정해서 저는 간신히 계약금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가게에는 작은 방이 한 칸 있어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아 자면서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런데 부장님은 제가 계약했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이후 통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곧 계약이 다가와 저는 또박이 분식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했어요. 즉석 떡볶이도 팔고 카레에 짜장을 넣은 개성 있는 떡볶이도 만들었습니다. 학교는 생각보다 더 규모가 컸어요. 상업계, 인문계,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담장 안에 다 모여 있었고 학생들 수도 엄청 많았죠. 장사가 정신없이 잘 돼서 나중에는 방까지 내줘야 할 정도였어요. 교자상을 2개 이어놓고 학생들을 받았죠. 젊은 선생님들도 가끔 와서 즉석 떡볶이를 드시곤 했어요. 장사가 잘 되니 신바람이 났습니다. 돈 모이는 재미에 힘들 줄도 몰랐어요. 생각보다 빚도 금방 갚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첫 여름방학을 맞이했고 저는 그 부장님을 만나기 위해 청록상가를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사장님이 계시면 어떻게 하나 회사 문 앞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부장님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재떨이가 문 밖까지 굴러나왔어요. 놀란 저는 벽에 딱 붙어버렸고 안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 이따위로 할 거야? 이럴 거면 때려치워. 부장이고 나발이고 당장 사직서 내라고. 너한테 주는데 피 같은 월급이 아깝다. 당장 때려쳐. 황급히 계단으로 내려가는 부장님을 저도 쫓아갔습니다. 부장님! 여긴 왜 왔어요? 피나요, 이마에. 혹시 재떨이에 맞은 거예요? 됐습니다. 가보세요. 저는 얼른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부장님의 이마에 갖다 대었어요.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그분은 한사코 안 가겠다는 거였습니다.
일단 제 손수건을 상처 부위에 대놓고 약국에 가서 소독약이랑 지혈제, 붕대 같은 걸 사왔어요. 그리고 돌아와 보니 그분은 안 계셨어요. 급히 상가를 나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장님은 전처럼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누구를 향해 손을 흔드는 겁니다. 반대편에는 앳돼 보이는 젊은 아가씨가 서 있었어요. 아주 곱고 예뻤어요. 그 아가씨는 부장님의 이마에 난 상처를 보더니 울상을 짓더군요.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그곳을 벗어났습니다. 며칠 후 저녁 주방에서 오이 소박이를 담그고 있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부장님. 며칠 전 종로 거리에서 보았던 예쁜 아가씨와 함께였어요. 칼국수 됩니까? 네, 되죠. 금방 해드릴게요. 아빠는 또 칼국수야? 난 냉면 먹을래. 네 엄마가 여기 칼국수를 좋아했어. 근데 여기 주인 바뀌셨잖아. 맛이 다른데 뭘. 상관없다. 추억으로 먹는 거니까. 저는 맛있게 해드리겠다고 하고 얼른 칼국수와 냉면을 만들어 두 분에게 드렸어요. 이마에 커다란 밴드를 붙인 채로 그분은 칼국수를 정신없이 드시더군요. 여름이라 선풍기를 틀어놓고 학교 쪽으로 난 문을 열어놓았는데 부장님은 음식을 다 드시고는 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딸을 통해 들은 얘기는 조금 뜻밖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이 학교 나오셨어요. 여고요. 넌 쓸데없는 말을 한다. 두 분이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셨대요. 아빠는 이 근처 남고 다녔고요. 부장님이 10년 전 사별한 아내가 이곳 여고 출신이라는 얘기였어요. 딸 하나 낳고 오순도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병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별하고도 저렇게 그리워하는 아내면 생전에 얼마나 사이가 좋았을까. 저도 남편과 고등학교 때 만나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았지만 결과는 너무 달랐어요. 물론 나는 살아있고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만 여자로서 부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여기 음식값 받아요. 그리고 이거. 그분은 돈과 함께 하얗게 빤 손수건을 주셨어요. 딸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빠가 보기와는 달리 살림을 잘한다고요. 특히 빨래 선수라고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좋은 분이 조물조물 손수건 빠는 모습이 상상이 안 돼서요. 부장님이 먼저 나가고 딸이 제게 당부하더군요. 아버지가 가끔 오면 칼국수 맛있게 끓여달라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낙이 이거 하나였다고요. 저는 웃으며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시간은 지나 고향을 떠난 지 1년 반 만에 저는 아들 동현이를 데려오게 되었어요. 아들은 제가 엄마라는 것도 있고 처음엔 엉엉 울었지만 누나들과 제 보살핌이 편안했는지 방긋방긋 웃으며 잘 지냈습니다. 애들 아빠와 내연녀는 헤어진 뒤였어요. 그 전에 저와 그 사람은 이혼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습니다.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고 했지만 애들 아빠는 동현이가 우리 집에 온 뒤 불쑥불쑥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참 거북한 일이었습니다. 장사하며 잘 살다가도 한 번씩 애들 아빠가 오면 속이 말이 아니었어요. 방학에 장마철이 겹친 어느 날이었어요. 1년 중 손님이 가장 없는 시기였죠. 주룩주룩 내리는 비를 뚫고 부장님이 칼국수를 드시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방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어젯밤 인사불성이 되어 찾아온 애들 아빠 때문에 눈두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거든요. 차마 부장님 앞에 고개를 들고 나갈 수가 없어 저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고 푹푹 찌는 부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부장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그날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옆방에서는 애들 아빠가 자고 있었습니다. 사는 게 참 한심해 담벼락에 떨어지는 비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방에서 애들이 울면서 저를 찾아 나왔어요.
동시에 애들 아빠가 술 가져오라고 라면 끓여오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부장님 보기 창피해 애들만 끌어안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대답이 없자 남편은 문을 발로 뻥 차며 방 밖으로 나왔어요. 그 바람에 문이 절반은 부서지고 말았죠. 손님이 있든 말든 전 남편은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내 말이 말 같지 않냐며 주방에 그릇이며 주전자를 내던지고 제게 주먹을 들이대려는데 갑자기 커다란 사람 그림자가 아른거렸어요. 부장님이 칼국수를 먹다 말고 일어나신 겁니다. 보자 하니까 안 되겠구만. 당신 뭐야? 힘들게 사는 사람 괴롭혀서 얻을 게 뭐가 있다고 이래? 사내 놈이 할 짓이 없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더니 야, 애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벌써 딴 놈이랑 살림 차렸어? 그래, 앞으로 차릴 거다. 불만 있어? 애들 보기 부끄러운 건 당신 아니야? 어디 함부로 주먹을 휘둘러? 이 사람 이제 내 여자니까 주먹 쓰고 싶으면 나한테 와. 애들 아빠는 약이 바짝 오른 것 같았지만 부장님에게 함부로 덤비지는 못했어요. 키나 덩치면에서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상대였습니다. 전 남편은 1년 넘게 술만 먹고 살았는지 삐쩍 말라 있었고 술도 깨지 않은 것 같았어요. 분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도망가려는 남편을 잡고 부장님은 쐐기를 박았습니다. 형씨, 잘 들어. 내가 저분이랑 살림을 차리든 말든 당신 상관할 바 아니야. 안 그래? 그렇죠. 그리고 한 번만 더 여기 와서 행패 부리는 거 내 눈에 띄면 알아서 하쇼. 내가 여자 때리는 놈들 보면 눈이 뒤집히는 버릇이 있거든. 알아들었소? 알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이 손 좀 놔주시면 안 될까요? 부러질 것 같이 아프거든요. 놔줄 테니 다신 여기 오지 마쇼. 남편은 소리 한번 못 지르고 식당을 뛰쳐나갔어요. 애들과 저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말 한마디 못하고 부장님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식당을 나가셨어요. 딸들이 뛰어나가 부장님을 찾았지만 이미 그분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 뒤 남편은 거짓말같이 발길을 끊었어요. 부장님도 한동안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간혹 그분이 생각났어요. 처음 문전박대 당한 일부터 종로에서 애들이랑 중국 음식 먹던 일, 가게를 얻게 해주시고 전 남편을 혼쭐 내준 일까지. 생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부장님과 나는 어떤 인연인가 골똘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잘못은 아니지만 어쩐지 해선 안 될 생각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럴수록 더 열심히 장사를 하고 애들을 돌봤습니다. 시간은 화살같이 흘러 연말이 되었어요. 길어진 밤에 저는 뜨개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아이들 것을 짤막하게 하나씩 떠주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길고 길게 뜨고 있더군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저녁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애들은 방에서 곤히 자고 있고 라디오에서는 유행가가 흘러나오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무섭기보다는 가슴이 떨려왔어요. 누군지 알 것 같았거든요. 접니다. 주무세요? 부장님이었어요. 거의 반년 만에 들어보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조용히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칼국수 드시고 싶어서 오셨어요? 네. 저는 부엌에 들어가 멸치 국물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어요. 가스불을 켜는 손이 떨렸습니다. 칼국수는 오래 걸릴 것도 없었어요. 부장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늘 재료를 남겨놓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칼국수만 열심히 드셨어요. 저는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뜨개질을 하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그동안 왜 안 오셨어요? 바빠서요. 이제는 바쁜 일이 끝나셨어요? 그렇죠 뭐. 저 회사 관뒀습니다. 네? 그렇게 됐어요. 네.
고향에 내려가서 살려고요. 서울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야죠. 딸도 시집 갔고 저 혼자 여기서 뭐합니까? 농사 짓고 산이나 다니면서 살려고요.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장님이 서울을 떠난다는 얘기에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목도리의 끝단에 매듭을 지었어요. 애들 주려고 시작한 건데 이상하게 길고 크게 만들어졌다고 이제 보니 부장님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것 같다며 부장님의 목에 목도리를 둘러드렸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화난 것처럼 보이는 부장님의 얼굴에 보일 듯 말 듯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그때 미안합니다. 주제넘게 끼어들어서. 미안하긴요. 그때 이후로 애들 아빠 여기 얼씬도 안 해요. 저는 고마운데요. 되는 대로 짓거려 놓고 겸연 적어서 통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예, 사람 인연이 신기합니다. 한 번도 본 적 없던 사람을 만나서 이런저런 일을 겪고 정이 들고. 그렇죠. 제가 사는 곳에 애들 데리고 한번 놀러 오세요. 그럴게요. 부장님이 막 일어서려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너무 당황스러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우세요? 그러게요. 눈물이 나네요. 그동안 신세진 게 너무 많아서 그런가? 부장님도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그런데 무슨 용기인지 속마음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영영 발길을 끊으시는 건 아닌가 그동안 걱정이 되어 잠을 못 이뤘다고 그래서 이 뜨개질도 시작한 거라고 꼭 누가 시킨 것처럼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너무 창피해서 부엌으로 가려는데 그분이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셨어요. 그리고는 말을 더듬으시며 이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전 남편과 그 소동이 벌어진 이후 집까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고요. 살림을 차리느니 마느니 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고요. 그 뒤 다시 오고 싶었는데 발길이 안 떨어졌다며 제가 그분 마음에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우셨어요. 보기와 달리 눈물이 많다면서요. 우리는 손 하나 어색하게 잡고는 등을 돌리고 서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부장님이 가신 후 저는 뜬 눈으로 밤을 보냈어요. 어린 것들 보며 이제는 찾아오지 않는 전 남편 생각해보며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었죠. 어색한 고백 후 부장님은 다시 찾아오는 일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말 대신 우리 분식집에 양배추며 농산물을 잔뜩 올려보내줬습니다. 가끔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와 제가 만든 음식을 드시고 가셨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 저희는 13살의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누구보다 그분의 딸이 적극적으로 우리 결혼을 찬성하고 지지해줬어요.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홀로 고향에서 농사를 짓던 남편은 제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분식집 근처에 2층 양옥집을 얻어 애들 방 한 칸씩 주고 저는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주말이나 한가한 방학 때는 남편의 고향에 내려가 함께 농사를 지었어요. 어느새 분식집은 입소문이 나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오는 곳이 되었죠. 예약 번호를 나눠줘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아졌어요. 좁은 거야 여전했지만 가게를 옮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떡볶이가 지겨운지 아무도 가게를 이어가겠다고 하지 않아서 남편이 아는 성실하고 근면한 분에게 넘겼어요. 딸들은 떡볶이 양념 냄새만 맡아도 지겹다고 야단인데 손주 녀석들은 여전히 제 떡볶이가 그립다고 하네요. 저도 그립습니다. 남편과 함께 열심히 떡볶이를 만들어 팔던 그때가요. 여기까지가 우리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칼국수를 좋아하는 우리 엄마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새아버지인 셈이에요. 그런데도 식성이며 성격, 얼굴이 할아버지를 쏙 빼닮았다고 지금까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할아버지는 오래전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렇게 마음 넓고 좋은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고 엄마는 아직도 이야기하세요.
남편도 할아버지 닮은 사람을 골랐다면 말 다 한 거죠. 할머니는 옆에서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가끔 눈물을 훔치시고요. 우리 할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보니 이상형을 다시 생각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남자가 아닌 칼국수를 좋아하는 남자로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 건강하시고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